선운그룹의 본가 대저택 식당은 마치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은 고대 무덤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높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조차 붉은 벨벳 커튼에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그 빛을 잃은 듯 희미하게 바닥을 비출 뿐이었다. 이서연은 긴 식탁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 마치 태엽이 고장난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호박 스프를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스프 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으려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있었다. 은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며 나는 미세한 소리만이 이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작은 소음조차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을 고조시킬 뿐이었다. 선운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서연의 남편인 강민혁은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이탈리아산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완벽한 핏을 자랑하며 우아함과 권위를 뽐내고 있었으나 그 잘생긴 얼굴에 서린 도끼와 경멸 어린 입꼬리는 그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자선 사업가이자 신사적인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경제신문을 거칠게 식탁 위로 던지며 커피잔을 흔들었고 하얀 식탁보 위에 갈색 얼룩이 번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식탁 저편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 눈빛은 마치 길가에 버려진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아침의 정적을 가르며 차갑게 울려 퍼져 서연의 고막을 찔렀다. 그는 서연이 입고 있는 헐렁하고 색이 바랜 회색 홈웨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거실 한복판에 놓인 썩은 쓰레기 봉투를 본 것처럼 혀를 찼다. 그는 아내에게 쏟아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단어들을 골라 그녀의 형편없는 패션 감각과 볼품없는 외모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을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재래시장의 늙은 상인들에 비유하며 그녀가 이 고귀한 집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명망 높은 선운 가문의 수치이자 오게티라고 비난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뎌내고 있었다. 수여연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 화려한 지옥문을 열고 들어온 지난 3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레퍼토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재벌계 입성한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부러워했지만 실상 그녀는 강민혁의 문란한 사생활을 가리고 보수적인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워둔 인간 방패에 불과했다. 그녀를 향한 경멸은 비단 남편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으며 주변에서 시중을 드는 고용인들조차 주인인 그녀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었다. 하녀들은 서연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비웃음을 흘렸지만 서연은 그 모든 조롱을 감내하며 무표정하게 식사를 이어갔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로 여기고 있음을 알았지만 자신이 때를 기다리는 독수리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식당의 공기를 찢고 강민혁의 최신형 스마트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연에게 경고의 눈빛을 한번 쏘아붙인 뒤 거칠게 전화를 받아 들었다. 그러나 통화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얼굴색은 분노에서 극도의 공포로 급격하게 변해갔다.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던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전화기를 쥔 손끝마저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 충격으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굉음을 내자 주변에 있던 고용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는 짧고 다급했지만 서연의 예리한 청각은 그 속에 담긴 핵심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냈다. 비밀 비자금 장부와 데이터 유출, 그리고 선운그룹이 은밀하게 거래하던 자금 세탁업체들의 명단이 거론되고 있었다.
누군가가 계열사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고 침입해 강민혁 일가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들을 디지털 장부에 담아 빼내간 것이 분명했다. 강민혁은 이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범인을 색출하라며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만약 다음 주에 있을 주주총회 전에 이 사실이 폭로된다면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회장직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기에 그는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식당 안을 서성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고 입에서는 험한 욕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이 사태를 완벽하게 수습하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면 일반적인 기술자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은 바로 에헬릭시였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한 유일한 구명보트와도 같았고 전설 속의 존재를 현실로 불러내야만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전설적인 해커 에이헤릭스와 접촉하라며 악을 썼다. 서연은 입가에 스치는 조소를 감추기 위해 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시며 냉정을 유지했다. 강민혁에게 헤릭스라는 존재는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전설이자 지금 당장 그를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였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또 다른 자아이자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이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아내가 바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강민혁은 핸드폰을 벽에 던져 박살낸 뒤 서연에게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윽박지르고는 굉음을 내며 차를 몰고 사라졌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서연은 냅킨을 내려놓고 우아하게 일어나 전혀 다른 사람의 눈빛을 하고 계단을 올랐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단단히 잠근 후 촌스러운 옷들로 가득 찬 드레스룸의 가장 안쪽 벽으로 향했다. 그녀의 하얗고 가녀린 손길이 거친 나무 벽면을 더듬어 눈에 띄지 않는 특정 지점을 정확하게 눌렀다.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벽면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리며 완벽한 방음 시설과 온도 조절 장치를 갖춘 10평 남짓한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억압받는 아내 이서연이 아닌 천재적인 능력을 지닌 진짜 자아가 숨쉬는 그녀만의 성역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표정에서는 조금 전까지의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지성만이 빛나고 있었다. 비밀의 방은 반원형으로 배치된 6개의 대형 커브드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최첨단 사령실을 방불케 했다. 군더더기 없는 책상 위에는 특수 제작된 기계식 키보드와 고감도 마우스만이 놓여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안락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묶고 답답한 안경을 벗어던진 뒤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묶어 숨겨져 있던 지적인 이마와 날카로운 눈빛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기 시작하자 경쾌한 타건음이 공간을 메우며 디지털 교향곡의 시작을 알렸다. 메인 모니테오 화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코드의 폭포수가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동공은 그 흐름을 빠르게 쫓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개의 보안 벽과 우회 서버를 거쳐 암흑의 웹 세상인 다크웹에 접속했고 붉은색 이중 나선 모양의 헬릭스 로고가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수많은 의뢰 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방금 도착한 최우선 순위의 긴급 메시지 하나에 집중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익숙한 소스코드와 추적된 IP 주소는 이것이 선운그룹 비서실에서 보낸 것임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의뢰 내용은 어마어마한 착수금과 함께 그림자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의 회계 파일을 삭제하고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아주 간결한 것이었다. 서연은 방금 전 자신에게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남편이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자신에게 매달리며 애원하는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입계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서막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으며 타인의 운명을 손에 쥔 전능함을 만끽했다. 강민혁은 지금 절벽 끝에 서 있기에 늑대를 집 안으로 들이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서연은 눈을 뜨고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한 눈빛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의뢰를 즉각 수락하는 대신 시스템 흔적 제거를 핑계로 선운그룹 내부 서버에 대한 최상위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답장을 작성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타건 소리는 보잘것없는 졸병으로 취급받던 그녀가 판을 뒤엎을 여왕으로 등극하는 거대한 체스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택의 거실은 마치 심해처럼 고요했지만 강민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정적은 날카롭게 깨져버렸다. 그는 술 냄새와 낯선 여자의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듯 들어왔고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던 이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민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까지 함께 있다온 유명 여배우의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를 칭송하며 눈앞에 있는 아내를 그와 비교하는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그의 언어는 술기운을 빌려 더욱 노골적이고 비수처럼 날카로워져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모욕을 받아내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심연만을 발견하고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너는 마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라비틀어진 꽃과 같다며 당장이라도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심정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은 바로 너와의 결혼이라며 한탄했고 서연이 입고 있는 낡은 카디건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속으로는 그가 내뱉는 여배우의 이름과 그들이 만난 장소를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남편의 폭언은 상처가 아니라 훗날 그를 단죄할 증거이자 분노의 연료가 될 뿐이었다. 자신의 화풀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강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고 서연은 그 뒷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서재로 들어온 민혁은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그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헬릭스의 답변이 도착해 있었고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다. 익명의 해커는 작업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 조건은 민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헬릭스는 단순히 문제가 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넘어 선운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는 집안의 열쇠를 도둑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친 짓이었다. 민혁은 분노에 차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지만 화면 속의 헬릭스는 마치 그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추가 메시지를 띄웠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의사가 수술실의 모든 장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한 없이는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수 없다는 논리적인 협박이 이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당국의 수사망은 좁혀오고 있었고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혁에게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갈며 결국 승인 버튼을 눌렀고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서버의 루트 권한을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를 굴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단지 유능한 사냥개를 고용했다고 착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비밀의 방 안에서 모니터 가득히 떠오르는 녹색 승인 메시지를 바라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덫을 확인하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선운그룹의 심장부로 침투해 들어갔다. 방화벽이 해제되고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은 그녀에게 있어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이었다. 서연은 단순히 의뢰받은 비자금 장부를 삭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데이터를 복제하여 자신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로 옮기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춤추는 코드는 남편이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비밀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고,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즐기듯 화면을 응시했다. 서연은 작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혁이 의심할 만한 가짜 범인을 만들어내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룹 내에서 민혁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복 동생의 측근 계정으로 우회 접속 흔적을 조작하여 심어놓았다. 이것은 민혁에게 훌륭한 먹잇감을 던져줌으로써 그가 헬릭스의 능력을 맹신하게 만들고 동시에 집안 싸움을 부추겨 그룹의 기반을 흔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보여주었던 유순한 아내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냉철한 전략가의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밤새도록 디지털 제국을 누비며 파멸의 씨앗을 심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연은 완벽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잠시 후 서재에서 나온 강민혁은 전날 밤에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다. 그는 헬릭스가 보내온 작업 완료 보고서를 확인하고 모든 위기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믿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차려온 북엇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맛이 밍밍하다며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다시금 그녀를 타박하기 시작했다.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은 그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돈으로 해결한 일을 마치 자신의 위대한 승리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 민혁은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식탁 위로 미끄러뜨리며 서연에게 백화점에 가서 사람꼴 좀 갖추고 오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창립 기념 파티에 기자를 비롯한 수많은 명사가 올 예정이니 제발 자신의 명성에 먹칠하지 않도록 꾸미고 있으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카드를 던져주는 자신의 행위를 자비라고 생각했겠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무지한 독재자의 허세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묵묵히 카드를 집어들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서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추적 불가능한 회선을 구축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민혁이 던져준 것은 단순한 쇼핑 비용이 아니라 그를 향해 겨눠질 총알을 구매할 자금이었다. 민혁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자마자 서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들고 있던 카드를 손가락 사이로 가볍게 돌렸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수한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려 웃었는데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섬뜩한 미소였다. 남편은 헬릭스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헬릭스를 찬양하고 있으며 자신의 곁에 있는 아내를 무시하면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서연은 옷장을 열고 가장 촌스러운 옷을 고르면서 다가올 파티가 그에게는 최후의 만찬이 되고 자신에게는 화려한 데뷔 무대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말들은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운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강민혁은 통유리 너머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에 도취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헬릭스가 보내온 완벽한 작업 보고서는 그를 지난밤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 하나로 수천억 원이 오가는 비즈니스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어둠 속의 전문가들조차 돈 앞에서는 자신의 충실한 개가 된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 잔을 손에 쥐고 흔들며 며칠 앞으로 다가온 불법개발지구 선정회의를 위한 비밀 회동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며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심으로 팽배해져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오늘 오후 예정된 임원회의를 취소하고 극비리에 진행되는 외부 인사들과의 미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고 수화기 너머의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즉각 명령을 따랐다. 강민혁은 이 회동을 통해 정적의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살포하고 개발 예정지의 정보를 미리 빼돌려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챙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헬릭스라는 강력한 디지털 방패를 얻었기에 그 어떤 보안 감시나 도청의 위험도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고 맹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그 방패가 실상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창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저택의 비밀 공간에 앉아있던 이소연은 강민혁의 사무실에 설치된 고성능 CCTV와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모든 계획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또다시 범죄를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분할하여 선운그룹 본사의 빌딩 관리 시스템인 BMS에 접속했고 복잡한 설비 제어 코드를 마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우아하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을 넘어 강민혁의 정신을 서서히 붕괴시키고 그가 믿고 있는 견고한 성벽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가운 이성을 잃지 않은 채 화면 속의 데이터 흐름을 쫓으며 사냥놀이를 준비했다. 오후 2시가 되자 정재계의 거물들이 하나둘씩 선운그룹 본사의 비밀 회의실로 모여들었고 강민혁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상석에 앉았다. 회의실은 외부와의 통신이 완벽하게 차단된 보안구역이었지만 서연에게 있어 네트워크가 연결된 모든 전자기기는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민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마이크를 잡는 순간 회의실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단순한 전압 불안정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깜빡임은 점차 불규칙하고 기괴한 리듬으로 변해가며 참석자들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불쾌한 표정으로 비서에게 시설 점검을 지시했지만 기술팀에서는 시스템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회의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기이하게 흘러갔는데 멀쩡하던 에어컨이 갑자기 최고 출력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밀폐된 회의실의 온도는 순식간에 0에 가깝게 떨어졌고 얇은 정장 차림의 참석자들은 오들오들 떨며 입김을 내뿜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당황하여 온도 조절 패널을 조작해 보았지만 기계는 마치 누군가가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입력 명령을 거부하고 먹통이 되어버렸다. 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기계 오작동이라며 참석자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거물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져 있었고 그들은 강민혁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눈치였다.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놓았던 개발 계획 지도가 갑자기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왜곡되기 시작했다. 지도 위에 붉은색 표시들이 마치 살아있는 핏방울처럼 화면 아래로 흘러내리는 기괴한 영상이 연출되자 회의실 안에는 공포 섞인 침묵이 감돌았다.
참석자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강민혁은 황급히 프로젝터에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지만 찜찜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회의실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차가운 감시 카메라 렌즈뿐이었다. 그는 헬릭스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비밀 회동은 엉망이 된 채 황급히 마무리되었고 참석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강민혁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이없는 기계 결함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때 오랫동안 강민혁을 보좌해온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보고를 올렸다. 최 실장은 오늘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이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의도적인 개입에 의한 해킹 징후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안 로그에서 미세하지만 낯선 패턴을 발견했다며 내부 시스템에 누군가가 침투해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강민혁은 최 실장의 충언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무능한 패배주의자로 몰아쓰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헬릭스가 세계 최고의 해커인데 감히 삼류보안팀 따위가 헬릭스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다. 그는 최 실장이 자신의 관리 소홀을 덮기 위해 해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 실장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강민혁에게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했다. 강민혁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며 해고 통보를 내렸고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충신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쳐지고 말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연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최 실장의 개인정보와 그가 수집해두었던 보안 로그 파일들을 안전한 곳으로 백업했다. 그녀는 최 실장이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훗날 그가 강민혁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거나 복직할 수 있도록 도울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둔 것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팔과 다리를 스스로 잘라내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었고 그 빈자리는 오로지 헬릭스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튕기며 다음 단계의 코드를 실행시켰고 그것은 강민혁의 퇴근길을 악몽으로 만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민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지 못한 채 거칠게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로 진입했다. 최고급 세단의 정숙함조차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짜증스러운 소음을 잠재우지는 못했고 그는 라디오 볼륨을 높여 잡생각을 없애려 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음악 대신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오더니 갑자기 섬뜩한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알아들을 듯 말 듯 한 기괴한 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강민혁은 소름이 돋아 황급히 오디오 시스템을 꺼버리려 했다. 그러나 터치스크린은 먹통이 되어 반응하지 않았고 볼륨은 제멋대로 최고치까지 올라가 차 안을 공포스러운 소음으로 가득 채웠다. 공포에 질린 강민혁이 갓길에 차를 세우려던 찰나 내비게이션 화면이 붉게 전멸하더니 목적지가 지옥이라는 두 글자로 바뀌어 표시되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두드렸지만 글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핏빛처럼 선명하게 번쩍이며 그를 조롱했다. 자동차의 도어락이 철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잠겼다 풀리기를 반복했고 실내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그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놓았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심하게 떨며 이것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공격임을 직감했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간신히 차를 제어하여 집으로 향했고 도망치듯 차에서 내려 저택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강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때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국자를 들고 나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고 물 한 잔을 건넸다. 강민혁은 서연의 평범하고 촌스러운 모습을 보자 긴장이 탁 풀리면서 동시에 안도감과 짜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겪은 초자연적인 공포를 이 멍청한 여자가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하며 물잔을 받아 거칠게 들이켰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며 그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는 척하면서 셔츠 소매 단추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부착했다. 강민혁은 아내의 손길을 귀찮아하며 밀쳐냈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남편을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차가운 희열이 서려 있었다. 강민혁은 서연을 쳐다보며 너같이 무능한 여자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평생 모를 거라며 혀를 찼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공포의 근원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경멸함으로써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려 발버둥 쳤다. 밤이 깊어지자 강민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헬릭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늘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따져 묻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거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보안 허점이 생겼는지 항의하며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잠시 후 모니터에 뜬 헬릭스의 답변은 강민혁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그것은 변명이나 사과가 아닌 짧고 강렬한 경고였다. 당신의 곁에 배신자가 숨어 있다. 나는 그 쥐새끼를 잡기 위해 덫을 놓은 것이니 나를 의심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강민혁의 의심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게 만들었고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편집증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서연은 침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남편의 반응을 확인하며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만든 의심의 감옥에 갇혀 서서히 미쳐가기를 바랐고 헬릭스라는 가상의 존재를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최 실장을 내친 것처럼 앞으로 그의 주변에 남은 충직한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계획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은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고 그녀는 마치 인형을 조종하는 인형사처럼 섬세하고 잔인하게 다음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강민혁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실로 들어오자 그녀는 재빨리 폰을 숨기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했다. 강민혁은 잠든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으로 한숨을 내쉬었고 오늘 하루 겪었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수면제를 털어넣으며 헬릭스가 말한 배신자가 도대체 누구일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의 의심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 운전기사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의 가사 도우미들에게까지 미쳤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바로 옆에 누워있는 아내만큼은 용의선상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약기운이 퍼지며 그의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서연은 감았던 눈을 살며시 뜨고 어둠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그녀는 내일 열릴 창립 기념 파티가 강민혁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이자 나락으로 떨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파티에서 사용할 해킹 툴의 최종 점검을 마음속으로 마치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선운그룹의 위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그 순간, 그녀는 그 가면을 벗겨내고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공개할 것이었다.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덮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흥미진진한 쇼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평온한 잠을 청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서 태동하는 복수의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선운그룹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대연 회장은 그야말로 지상에 강림한 황금의 성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다운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매달려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귀빈들의 발자국 소리마저 우아하게 울려 퍼지게 했다. 벽면을 장식한 명화들과 곳곳에 놓인 희귀한 꽃장식들은 이 행사가 단순한 기업 행사를 넘어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거대한 쇼임을 웅변하고 있었다. 연 회장 입구에서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진행 요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실내 악단이 연주하는 클래식 선율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샴페인 향기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강민혁은 전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의 턱시도는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몸에 딱 맞게 재단되어 그의 건장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손목에 찬 수억 원대의 시계를 매만지며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은 그룹의 확실한 회장으로 추대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서 있는 아내 이서연에게 닿는 순간 그의 미간은 순식간에 구겨지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연은 그의 명령대로 칙칙한 갈색의 펑퍼짐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몸매를 완전히 가리는 것은 물론 유행에도 한참 뒤떨어진 디자인이라 마치 시골에서 갓 상경한 가정부처럼 보였다. 민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혀를 차며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며 비아냥거렸고 그 모습이 마치 진흙탕에서 뒹굴다 온 게 같다고 모욕했다. 그는 오늘 파티에는 정재계의 거물들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까지 참석하는 자리이니 제발 입도 번긋하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서연이 화려하게 꾸미고 나와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녀를 철저히 병풍으로 세워 자신의 관대함과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는 도덕성을 연기할 소품으로 이용하려 했다. 서연은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남편의 경멸 어린 눈빛을 담담하게 받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핸드백 속에 숨겨진 낡은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다. 리무진이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밤하늘을 하얗게 밝혔고 레드카펫 위는 기자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민혁이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은 일제히 그를 향해 셔터를 눌러대며 질문을 쏟아냈고 그는 여유로운 미소와 손짓으로 그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뒤이어 서연이 주눅든 모습으로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2세 옆에 선 저 볼품없는 여자가 누구인지 의아해했고 곧 그녀가 소문으로만 듣던 선운그룹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는 조소 섞인 시선을 보냈다. 서연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뒤를 따랐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주변의 모든 보안 카메라 위치와 네트워크 중계기들을 스캔하고 있었다.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귀부인들과 성공한 사업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서연을 구석진 테이블에 앉혀두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미모의 여성을 팔짱을 끼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톱 모델이자 민혁의 내연녀였으며 두 사람은 보란듯이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다.
참석자들은 본처인 서연이 보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권력자인 민혁 앞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서연을 힐끗거리며 주제를 모르는 여자가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비웃음을 흘렸다. 서연은 웨이터가 가져다준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겉으로는 처량하게 혼자 남겨진 여인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이미 가상 공간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는데 겉보기에는 액정이 깨지고 도색이 벗겨진 고물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국가기관급의 해킹 툴이 탑재된 괴물 같은 기기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자 호텔의 메인 서버는 물론 연회장의 조명과 음향,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하나둘씩 그녀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파티장의 소음을 배경음악 삼아 시스템의 방화벽을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씩 제거해 나갔고 보안 담당자들은 침입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했다. 강민혁은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는 오늘 발표할 신사업 계획이 그룹의 주가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헬릭스가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었다고 믿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고 내연녀의 허리를 감싸주며 승리자의 기분을 만끽했다. 그는 가끔 구석에 앉아있는 서연을 쳐다보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고 그녀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는 안심했다. 그는 서연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기껏해야 인터넷 기사나 검색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그가 무시한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를 엮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연회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연은 본격적인 작업을 개시하기 위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건드려 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연회장 천장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거리더니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져 사람들의 대화를 끊어놓았다. 귀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손님들을 보며 강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호텔 지배인을 불러 호통을 쳤다. 지배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기술팀을 불러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작동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이것은 서연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이자 시스템 장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민혁은 그저 호텔 측의 관리 소홀이라고만 생각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고 그녀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헬릭스의 이름으로 민혁에게 문자를 보내 지금 외부 세력이 시스템 침투를 시도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문자를 확인한 민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그는 황급히 헬릭스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답장을 보냈다. 서연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남편이 보내는 다급한 메시지를 수신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짐짓 심각한 척 연기를 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걱정 말라며 자신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는 거짓 안심 메시지를 보내 그를 안도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시간은 흘러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강민혁의 기념사 순서가 다가왔고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선운그룹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었다. 민혁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내연녀는 무대 아래 앞줄에 앉아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지난 50년의 영광과 앞으로의 100년을 약속하며 청중을 휘어잡으려 했다. 그는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사람들은 그의 영위에 속아 박수갈채를 보냈다. 서연은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스마트폰 화면의 실행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때 무대 뒤편의 거대한 LED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시 검게 변했다가 붉은색 노이즈를 내뿜기 시작했다.
민혁은 뒤를 돌아보며 당황했고 기술 스태프들은 당혹감에 휩싸여 콘솔을 조작했지만 화면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서연은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하여 스크린의 영상 소스를 자신이 준비한 파일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고 오디오 채널 역시 해킹하여 민혁의 마이크 소리를 변조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손끝 하나로 파티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연회장을 감돌았다. 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이크를 두드리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양해를 구하려 했지만 마이크에서는 그의 목소리 대신 기괴한 기계 음만이 울려 퍼졌다. 마치 악마가 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에 귀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민혁은 무대 아래의 비서실장에게 소리를 질러 당장 전원을 끄라고 명령했지만 모든 전력 시스템은 이미 서연에 의해 락이 걸려 있어 물리적으로 코드를 뽑지 않는 이상 끌 수가 없었다. 서연은 테이블 아래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모습을 감상하며 차가운 희열을 느꼈다. 내연녀 유라 역시 겁에 질려 민혁을 바라보았지만 민혁은 지금 그녀를 챙길 여유가 없었다. 열의가 없었다. 그는 헬릭스가 자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는 누군가 강력한 적이 공격하고 있다고 믿으며 빨리 헬릭스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내 헬릭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대신 서연의 핸드폰 진동이 핸드백 속에서 조용히 울렸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누른 뒤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장난이 아닌 선운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공개할 폭탄을 터뜨릴 시각이 되었음을 알렸다. 스크린의 노이즈가 거치고 선명한 화면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로 쏠렸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준비된 홍보 영상이 아니라 비밀 장부의 엑셀 파일과 민혁이 불법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녹취록의 자막이었다.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 속의 수치와 내용들을 읽어 내려갔다. 강민혁은 뒤를 돌아보고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그것은 그가 헬릭스에게 삭제를 의뢰했던 바로 그 파일들이었으며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효연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있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으며 이 거대한 파멸의 쇼를 기획하고 연출한 유일한 감독이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대 위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서연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그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항상 주눅들어 있던 아내의 눈빛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으며 입계는 그를 비웃는 듯한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연회장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비명과 고성으로 가득 찼고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칠세라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강민혁은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거대한 화면을 그의 작은 몸으로 가릴 수는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지난 3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응축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낡은 드레스는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처럼 위험 있어 보였다. 바야흐로 거짓의 가면이 깨지고 진실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은 더 이상 선운그룹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홍보수단이 아니라 강민혁의 추악한 범죄를 고발하는 거대한 단두대로 변해 있었다.
화면 가득히 채워진 엑셀 파일의 행과 열에는 그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액수와 날짜가 소수점 단위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참석한 귀빈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에 찬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웅성거림은 파도처럼 밀려와 연 회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기자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무대 앞으로 몰려들어 셔터를 눌러댔고, 그 섬광은 강민혁의 창백해진 얼굴을 가차없이 비추며 그의 몰락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핏발선 눈으로 무대 아래의 기술팀을 향해 당장 화면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의 모니터는 이미 먹통이 되어 그 어떤 제어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피커에서는 강민혁이 정적의 인사에게 뇌물을 건네며 불법 인허가를 청탁하는 육성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장내를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다. 변조되지 않은 그의 생생한 목소리는 그가 평소 대중 앞에서 보여주었던 젠틀하고 도덕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지옥 같은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양손으로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막다른 무대 끝에 몰린 쥐꼬리였다. 그의 곁에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던 내연녀 유라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본능적으로 강민혁에게서 떨어지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두려워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 틈으로 숨어들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포착한 뒤였다. 강민혁은 유일한 우군이라고 믿었던 내연녀마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자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지금 당장 그를 위협하는 것은 연인 따위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해커 헬릭스의 배신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분노에 찬 손길로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강민혁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헬릭스의 비상 연락망 번호를 누르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는 헬릭스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위해 이런 쇼를 벌이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으며 통화가 연결되면 당장이라도 그를 찢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그는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제발 전화를 받으라고 속으로 절규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그의 값비싼 턱시도를 축축하게 적셨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을 뚫고 기묘하고도 익숙한 전자음 멜로디가 무대 바로 아래쪽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벨소리는 강민혁이 헬릭스와 처음 음성통화를 했을 때 들었던 독특한 시그니처 사운드였기에 그는 감전된 듯 몸을 굳히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리의 진원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귀빈석 테이블의 구석자리였다. 그곳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아내 이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이 번쩍이며 요란한 벨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멍한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녀를 응시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들어 있던 볼품없는 여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다른 한 손에는 울리고 있는 스마트폰을 든 채 고개를 들어 무대 위에 서 있는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강민혁의 귀에 대고 있던 휴대폰에서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아닌 서연의 차분하고 냉정한 육성이 흘러나왔다. 여보,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거야. 그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강민혁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와 눈앞에 있는 아내의 입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며 벌레 취급했던 아내가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며 의지했던 천재 해커 헬릭스였다는 사실은 그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고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인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세상에서 가장 추하다고 비웃었던 여자가 실은 자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다는 진실은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놓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 올라갔고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홍해처럼 갈라진 하객들은 그녀에게 경외심 섞인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무대 계단을 오르며 쓰고 있던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어 던졌고 촌스러운 머리끈을 풀어버리자 긴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며 그녀의 본래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지성미와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강민혁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코앞까지 다가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음을 날렸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지 않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당신이 지불한 그 막대한 착수금이 바로 당신의 무덤을 파는 삽과 곡괭이가 되었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강민혁이 보안을 위해 건네준 최고 관리자 권한 덕분에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선원그룹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민혁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극심한 모욕감에 부들부들 떨었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신음만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적인 아내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목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강민혁은 너 같은 게 감히 나를 속였다며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볍게 몸을 피했고 중심을 잃은 민혁은 볼품없이 바닥에 나뒹굴며 턱시도가 찢어지는 추태를 보였다. 연 회장은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찼고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는 여유를 보였다. 바닥에 엎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민혁의 모습은 한때 재벌 2세로서 누렸던 위엄은 찾아볼 수 없는 패배자의 비참한 말로 그 자체였다. 그때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장내를 에워쌌다. 수사팀장은 무대 위로 올라와 엎어져 있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고지했다. 강민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억울하다며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서연은 그저 가엾은 벌레를 보듯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스마트폰의 엔터키를 눌러 마지막 명령어를 실행시켰다. 그러자 스크린에는 강민혁의 개인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던 모든 자산이 사회환원재단과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전액 이체되었다는 완료 메시지가 떴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를 강제하는 절차였다. 강민혁은 그 화면을 보고 눈이 뒤집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발광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수사관들이 철수하자 연 회장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모든 시선은 무대 위에 홀로 남은 이서연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세상을 뒤흔든 천재 해커이자 정의의 심판자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대담함과 능력에 두려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끼며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숨죽여 지켜보았다. 서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대를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이서연은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시원한 밤 공기가 기다리는 바깥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야경이 그녀를 반겨주었고 이제 그녀 앞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완전한 자유가 펼쳐져 있었다. 선운그룹의 붕괴는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파티장에서 공개된 영상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강민혁이 저지른 불법 행위와 추악한 갑질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분노한 주주들과 시민단체들은 본사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며 경영진의 총사퇴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재벌가는 하루아침에 비리에 온상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천재 해커이자 내부 고발자인 이서연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를 무너뜨린 것을 넘어 부패한 시스템에 경종을 울린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강민혁은 며칠째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곰팡이가 핀 시멘트 벽을 노려보고 있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안락함에 길들어 있던 그에게 좁고 습한 감옥은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으며 거친 죄수복의 감촉은 그의 예민한 피부를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곳에 갇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시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이 곧 자신을 빼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나가기만 하면 이서연을 찾아내어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를 갈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복수심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접견실에 나타난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인단은 강민혁의 기대와는 달리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수석 변호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서연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방대하여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강민혁이 헬릭스에게 직접 서명하여 넘겨준 서버 접근 권한 승인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여 해킹이 아닌 합법적인 보안 점검 중에 발견된 비리로 처리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강민혁은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돈을 얼마나 줘도 좋으니 무죄를 만들어내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등 돌린 여론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이서연이 접견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뿔테, 안경이나 펑퍼짐한 옷을 입은 가정주부가 아니었으며 몸에 완벽하게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세련된 단발머리를 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다. 옅은 화장으로 생기를 더한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지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 칙칙한 접견실의 공기마저 바꿔놓을 정도였다. 강민혁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앞에 있는 매혹적인 여성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아내라는 사실을 뇌가 거부하는 듯 인지 부조화를 겪었다. 그녀는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며 싸늘한 눈빛으로 전 남편을 응시했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정말 이서연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동안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것만 보았기에 진실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못생기고 무능한 여자여야만 안심하는 강민혁의 열등감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일부러 촌스러운 분장을 하고 그의 비위를 맞춰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민혁의 자존심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고 그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노란한 광대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연은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며 네가 사랑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의 투영이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서여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벽 너머로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강민혁이 헬릭스에게 의뢰했던 계약서의 원본과 이혼 합의서였다. 그녀는 네가 나를 조롱하며 밖으로 놔둘 때 나는 방 안에서 헬릭스가 되어 세계 최고의 보안망을 뚫고 다녔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민혁이 내뱉은 모욕적인 말들을 녹음하여 매일 밤 들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그 분노를 코딩의 에너지로 승화시켰다고 말했다. 민혁이 헬릭스를 찬양하며 아내를 무시할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며 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는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혁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강민혁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내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서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녀는 민혁의 비밀 계좌에 있던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전액 기부하여 사회로 환원했으며 그 돈은 이제 가난한 아이들과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민혁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까지 모두 가압류 신청이 완료되어 그는 이제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재벌 2세라는 타이틀과 막대한 재산이 전부였던 강민혁에게 파산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충격이었고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끼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강민혁은 고해성금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을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방탄유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주먹만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다.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고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발버둥치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고 오직 지긋지긋한 악연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해방감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바닥을 기는 전 남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고 등을 돌렸다. 서연이 접견실을 나서자 뒤에서는 강민혁의 절규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힘찼으며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간 듯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고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억압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앞에는 헬릭스이자 이서연으로서 개척해 나갈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선운그룹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지나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던 선운그룹의 본사 사옥은 이제 다른 주인을 맞아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있었고 한때 절대 권력을 상징하던 그 이름은 부패와 탐욕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강민혁과 그 일가가 저지른 범죄 행각은 경영대학원의 윤리 수업에서 실패한 기업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재벌이라는 타이틀만으로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동경하지 않게 되었다.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이서연은 이제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솔루션 기업인 에이기스의 대표이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과거의 어두컴컴한 비밀 공간과는 정반대로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따스한 햇살이 하루 종일 쏟아져 들어왔고 그 밝은 빛은 그녀가 쟁취한 자유와 투명한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이서연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며 갓내린 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가발이나 두꺼운 안경으로 자신의 미모를 가리지 않았고 세련된 단발머리와 몸에 잘 맞는 정장은 그녀의 지적인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가 설립한 에이기스는 출범 1년 만에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보안 시스템 구축을 도맡으며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헬릭스라는 전설적인 해커가 이끄는 회사라는 소문은 기업의 신뢰도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다. 물론 그녀는 공식적으로 자신이 헬릭스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일종의 보증수표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무한한 만족감을 느끼며 과거에 억압받던 시절을 씁쓸한 추억으로 넘길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신입사원인 김지민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과거의 이서연처럼 외모에 자신이 없어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코딩 실력만큼은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숨은 인재였다. 서연은 면접 당시 화려한 스펙과 외모를 자랑하던 지원자들을 모두 제치고 오직 실력 하나만을 보고 김지민을 채용했었다. 지민은 긴장한 탓인지 서류를 건네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지만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과거에 강민혁이었다면 실수를 질책하고 모욕을 주었겠지만 서연은 직원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덕목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민이 작성한 코드의 독창성을 칭찬하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고 지민의 얼굴에는 감격의 겨운 홍조가 피어올랐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국제보안 컨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하기 위해 회사를 나섰다. 그녀가 강연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으려 했다. 1년 전 파티장에서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생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좌중을 압도하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강연 주제는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 디지털 시대의 보안과 윤리였지만 청중들은 그 속에서 그녀가 겪어온 삶의 철학을 읽어낼 수 있었다. 서연은 화려한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때로는 부실한 코드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듯 사람의 겉모습 또한 내면의 진실을 가리는 가면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진정한 보안이란 외부의 침입을 막는 기술적인 장벽을 넘어 시스템 내부의 무결성을 지키는 양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였다. 강연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이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서연은 환호하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가시밭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수행비서들의 경호를 물리치고 홀로 강변북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기로 했다. 그녀가 직접 운전하는 스포츠카는 매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도로를 질주했고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녀는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으로 리듬을 탔다. 문득 신호대기에 걸려 멈춰 섰을 때 횡단보도 건너편의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강민혁이 구치소 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독방에 감금되었다는 짧은 소식이었다. 화면 속에 잠시 비친 강민혁의 모습은 1년 전에 오만하고 기름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바싹 마르고 초췌한 노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퀭한 눈동자는 그가 감옥 안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그 어떤 동요도 잃지 않았다. 한때는 그를 향한 분노와 증오가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이제 그 감정들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무관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에게 강민혁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도 연민의 대상도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 한 토막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신호가 바뀌자 서연은 미련 없이 엑셀을 밟아 전광판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서연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다. 그녀가 새로 마련한 집은 화려하고 웅장했던 선웅가의 저택과는 달리 자연과 어우러진 모던하고 심플한 단독주택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되었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그녀를 반겨주었다. 그녀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롯이 그녀만의 것이었으며 그녀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던 것이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난간에 기대어 지난날을 회상했다. 못생겼다고 조롱받으며 숨죽여 살았던 날들, 그리고 가면 뒤에 숨어 세상을 조종했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며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가벼운 조깅을 하기 위해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수줍게 말을 걸었다. 소녀는 자신이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여자아이가 무슨 공학이냐며 놀린다며 울먹였다. 서연은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아 소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서연은 소녀에게 세상의 편견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남들의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너의 눈동자 속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 소녀는 서연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서연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해 보았다. 그녀는 앞으로 이 소녀와 같은 아이들이 외모나 성별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가진 재력과 기술은 이제 개인의 영달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걸음이 될 것이었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서연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하며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이버 범죄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공익 사업이었다. 수익성은 없었지만 서연은 그 어떤 고액의 계약건보다 이 프로젝트에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직원들 역시 대표의 뜻에 공감하며 밤낮 없이 개발에 매진했고 회의실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그려가며 팀원들과 토론을 이어갔고 그 순간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빛나고 있었다. 회의가 늦게까지 이어지고 모두가 퇴근한 시각 서연은 홀로 남아 사무실에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창에 비친 자신과 눈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다. 넌 정말 잘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그것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부정하고 학대했던 과거의 자에게 건네는 화해의 메시지이자 희망찬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서연은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구두 소리를 경쾌하게 반사했다.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거리로 나섰다. 그녀의 앞에는 끝없이 뻗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며 그녀에게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거침없었으며 그 걸음걸이마다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숨겨진 해커도 아닌 온전한 이서연 그 자체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못생겼다고 조롱받던 여자는 죽었고 천재 해커라는 가면도 벗어던진 채 그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어둠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거짓을 파헤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단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밤하늘의 달빛이 그녀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어둠 속으로 그러나 빛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갔다.